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입니다. 한량, 연애지상주의자, 인생의 애드립,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추모와 애도의 기간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한량 김선생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저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 직감을 하셨을 수 있겠는데. 뭘 직감해? 어떻게? 네. 누가? 이번 주에 저희가 슬퍼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말하기 전인데 알면은. 있을 것 같아. 심지어 평소에 생각해왔던 사람인 거야. 직감하는 거라면. 그랬으면 좋겠다. 바램. 바람. 자, 말씀해주세요. 이거 내가. 야, 그렇지. 다 본인 얘기하고 본인 따먹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어쩌라고 사연 모릅니까? 이별은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구나. 야, 이거 여러분의 사랑을 한 마음으로 봤던, 한 몸으로? 아무튼. 제가 이번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데이브니어가 김프로쇼에서 하차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제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시사 관련해가지고도, 이 전문성이 너무 없는데 막 좀 헛소리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있었고, 제가 탁현민 사건 관련해서 얘기한 이후부터 약간 좀 그걸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댓글에서 데미지를 받으셨구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난 수줍당이니까. 근데 이제. 악플단 사람들 다 찾아서 올렸어요. 당신들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아직 이런 어떤 나의 생각을 이렇게 여물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딱 들려드리고, 그거를 자신있게, 그러니까 나답게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에 있어서도 재즈 갈고 싶다를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냐, 이거 김프로 다 편집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은 없습니다. 편집 없어요. 이번 주에는 데이브니어의 숨소리 하나마저도 편집하지 마. 왜 그래 또. 야, 잘한다, 숨소리마저도 잘한다. 편집할 수 없어. 요런 드립력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한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데이브니어 빠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사람이니까 왜 안 해? 그러길 바라고. 근데 지금은 또 그래도 된다. 그 팟캐스트의 순위나 여러 가지 컨텐츠나 우리 배 감독의 또 존재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또 우리 또 이렇게 저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음악을 좀 잘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체력이나 정신력 모든 면에서 좀 지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짰나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너무 짰나요? 작년에 이제 제가 40주 연속 또 앨범 발표하게 한 것도 우리 김프로의 또 이제 채찍질 주마가 편, 이제 그 덕에 이제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지친 것 같기는 해요. 로켓 아가씨 또 내고 나니까 방전, 약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방전이에요, 약간. 그래서. 근데 진짜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두 분께는 진짜 죄송하지. 미안하지, 진짜. 진짜 미안해. 하실 말씀을 조금 아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주일 내내 해야 돼. 내일도 해야 돼. 다음 프로 오프닝 때도 알았어. 왜 나가시는 거예요? 물어볼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할 거거든요. 네. 사유가 한 4개 있다 그러면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음악을 좀 더 집중하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저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좀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 여러분 게시판에 됐어, 하지 마. 하지 말고 나 비참해. 글을 보내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주셔도 좋고 혹은 데이브니어 하차 반대 청원. 네. 뭐야? 다음 아고라에 열어주셔가지고 이번 일주일은 저희가 그래서 방금 제가 정했어요. 데이브니어의
일주일로 니어 위크. 네, 이번 김프로쇼 일주일은 니어 위크입니다. 네. 아, 참, 이 사람들이 참 멋있네. 왜냐면 이렇게, 뭐야, 아저씨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잘한다. 잘한다, 역시. 네. 죄송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네, 저희 뭐 일주일 내내 죄송할 거니까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끊어 가시는 걸로 하고요. 이유를 하루에 한 번씩 여쭤볼 테니까. 방송은 하루 만에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다 생각해? 저희 기술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개 방송 저희가 일요일 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 몇 분 오셨습니까? 25명쯤 왔나요? 최종 스코어 24분이세요? 24분? 더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좀 계셨던 것 그리고 같아요.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밖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사진 찍고 막 지나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공개 방송 후기 올려주신 분들 소개를 조금 드리면, 도키 둘맘님께서 저도 지금 가는 중, 지하철이 눈앞에서 문을 닫고 떠나서 놓치고 다음 열차를 가고 있는데, 지각 예정. 들어갈 수 있으려나요? 오셨겠죠? 도키 둘맘이라고 아이디를 말씀해 주시진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박수 칠 때 잘 하시오. 제목부터가 약간 야. 빈손으로 갔는데 술침구 한 박스 감사합니다. 사용구에 남길게요. 김 선생님은 목소리처럼 인상도 정말 샤프하시네요. 목소리와 인상 일치 석세스였는데 나는 석세스를 잘못 보고 썩소로 읽어가지고 썩을 배 감독님 진짜 멋있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토마디 빙의하신 듯. 그리고 데이브니어님은 앨범 못 사들고 사인 못 받아서 안습.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저 앨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실물 CD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멜론에 가셔가지고, 네. 댓글 3개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프로쇼 공식 시그니처 유쾌웃음 황대리님을 못 봐서 많이 아깝네요. 다음에 꼭 뵐 수 있기를. 공개 방송 어떠셨습니까? 좀 너무 후딱후딱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막 사전에 이제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끝나고도 어색어색해가지고 약간 죄송스러웠고 다음번에는 좀 제대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후기 게시판에 그렇게들 인물평들을 하시면서 지난밤에는 지금 거의 뭐 지난밤엔 거의 배 감독이 약간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 않나. 누구누구 닮았을까로 벌써 이름 거론된 사람이 한 6명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몽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가기는 했는데 조금 그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안 불렀더니 이게 적극적으로 안 불러서 24명이 온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러도 24명이 올 것이었는지 약간 좀 이거 헷갈리긴 합니다. 에이, 김 선생하고 저랑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100명 모셨으면 왔지. 공통된 결론인데 판을 딱 제대로 짜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할때 계획까지 있었으면 150, 200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직 김프로는 믿지 못하고 있어. 아이, 저는 안 믿습니다. 믿어. 오르면 그래도 온다. 네. 뜯어 말려도 온다. 뜯어 말려도 오시는 분이 24분이었다는 거.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양심과 상식님께서 김어준이 비교적 직관적 통찰에 좀 더 의지하고 강점이 있다면 김프로는 차분히 정리해서 풀어내는 알고리즘적 접근에 있어서 타고난 듯. 뭔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게 너무 싫은 나로서는 속이 시원하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마님, 김용민 씨 나오는 것보단 김프로가 진행하는 뉴스 농장이 더 잼나요. 다른 팟캐에서 안 나오는 독특한 김프로의 의견이 좋아요. 요즘에 시사는 김프로가 제일 좋네요. 역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래서. 내가 레밍이래. 이분 레밍. 예. 요즘 레밍이 또. 아이디 최근에 만드신 티가 나네요. 그럼요. 이 새벽에 후기를 쓰다니 머리는 뻐근하지만 잠이 안 와 일하며 듣고 있는데 어제는 레밍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프로쇼에서도 언급해 주시길 많이 빡쳐요. 네. 선물 드릴게요. 잊어버리세요. 네. 레밍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꿈님, 덥고, 일은 많고, 일은 많은데 돈이 되지는 않고,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렇다고 일이 빨리빨리 해결되는 건 아니고, 덥고, 휴가 가고 싶고, 날은 안 가고, 네. 혹시 저희랑 같은 회사 다니시나요? 시간이 안 가시는 이런 분들께 덩케르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I love IU. IU 좋아하시나봐요. 후기는 아니고, 하이랜드에서 잘 쉬는 중입니다. 좋네요. 바로 위에 아버지의 꿈님이랑 너무 대비가 되네요. 네. 선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특집 니어 위크지 않습니까? 니어 위크에
그래, 매일매일 진짜 너무 오프닝 때마다 분위기가 다운됐다. 특집 하나씩 이제 니어위크 코너 속의 코너 하나씩 하기로 제가 방금 결정했습니다. 진짜 인생 애드립이다. 아무런 상의가 없었거든요. 그럼요. 우리 각자에게 데이브 니어란 한마디씩 하고 넘어갑시다. 야, 그럼 데이브니어부터 시작합시다. 그렇지. 나에게 나란. 그렇지. 나에게 데이브니어란. 왜냐하면 나 자연인 이대규와 데이브 니어의 캐릭터는 다르지. 다른 거예요. 네. 아니야, 난 수줍은 관종이야. 그래서 나에게 데이브 니어라는 그 이름과 캐릭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 해주세요. 저에게 데이브 니어란 사실 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짜증나. 큰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인데. 정말 역시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었나요? 대박이다 정말. 정말 이거 나가나요? 자, 그러면 잠시 네.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프로? 네. 네. 데이브 니어란? 전 늘 얘기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다. 아, 그 얘기를 몇십 년째 듣는 거야 지금. 발견을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발견되지 않은 보석이다. 아, 우리에겐 발견하신 분들이 있지. 노망주란 말이 있거든요. 유망주인데 나이가 70이야. 노망주. 작가님에게 데이브 니어란? 제 20대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이야, 이게 또 뭔 말인가 하시겠네, 또 여러분들이 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데이브 니어의 음악에 대해서 논의할 코너 그렇지. 속에서 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야. 저에게 데이브 니어란 혹시 그 마음 좀 추스러지셨나요? 네, 뭐. 네. 왜 아직 생각이 안 났어? 너? 그렇지. 제가 아까 도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도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브니어라는 이름 뒤에 좀 숨어서 그 대규 형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게을리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다 보니까 좀 자꾸만 좀 숨게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었나. 뭔 소리야 지금. 아무튼 하지만 직면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네. 자, 김 선생. 선물 폭탄 코너. 내일 해 그러면 내일 아니에요. 했대. 네, 생각했는데 저에게 데이브 니어란 어떤 저의 인생 속에서 20년을 본 사람이잖아요. 제 인생의 절반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같이 봐야 될 어떤 거울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집안에 늘 있는 거울 같아. 이야 참. 네. 거울의 상이 약간 사람이 수줍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왜곡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거울 같은 사람이다. 네, 늘 저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저랑 되게 다르시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니어 위크 첫 번째 코너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이 기분 그대로 이어서 선물폭탄 코너 니어 위크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그렇죠. 아이고, 네. 우리 술친구 맛바 한 박스 받으실 분입니다. 시사는 김프로가 제일 좋다는 다마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5월이네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하얀 언덕에서 잘 쉬고 계신 I love you 아이유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니코프 깔창, 우리 빡치지 말아요. 내가 레밍이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 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저희가 공개방송 오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후기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네, 유니코프 깔창이죠. 올여름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신발에도 물이 새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좀의 위기가 차가웁니다. 무좀의 위기를 날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유니코프 깔창 추천드립니다. 가계부담 1위 통신요금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은 KT 통신망 그대로 사용해서 좋으니까요. 아낄 건 아끼자고요. 위너스텔 알뜰폰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l Mexican Restaurant Cinco de Mayo. 지금 여기도 핫플레이스가 이미 됐어요. 저희 때문에 됐는지 원래 핫플레이스가 되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한 건 잘 모르겠는데 가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프로쇼 포스터와 밀러색 맥주 한 잔 여전히 무료로 드리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뉴스 농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 선생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빠라바바바바밤. 네, 김프로쇼 2부는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합니다. 이번 주 뉴스 농장은요, 저희가 패러디한 뉴스 공장의 AS를 해볼까 합니다. AS. 지난주 뉴스 공장, 우리 김총수, 우리 시사요정, 우리 김어준 총수가 하고 있는 뉴스 공장에 판사가 한 분 나오셨어요. 울먹이던 판사분. 네, 현직 판사가 한 명 나오셔가지고,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뉴스 공장 제작진도 사실은 될지 몰랐던 거야. 이따가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네. 판사님이 직접 다음 아고라에다가 청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원을 할 정도니 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면 나올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양반이 뉴스 공장 안 들어봤어.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몰라. 네, 그래서 그냥 네, 나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전 라디오를 통틀어가지고 컬투쇼도 제꼈거든요. 뉴스 공장이 1위예요. 라디오 청취율 1위. 근데 몰랐던 거지. 그래서 저희 방송을 어떻게 나오셨죠? 알았으면 안 나오셨을 수도 있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잘 몰라가지고 안 들어봐서 그래서 괜찮아요. 알았으면 안 나오셨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총수가 내용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 질문하는 포인트가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한다고 뭔가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빗나가면서 하더라고요. 판사님들은 단순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가지고, 제가 단순한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대법관 눈치를 보느냐, 판결할 때 본다 80%. 아니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는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그런 절반 정도는 보고, 그런데 그 결론으로 혹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걸 걱정하느냐가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재판과 사법행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요거는 김프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잡았잖아. 나는 안다 이거지. 왜냐면 일주일 중에 이 아이템을 고르는 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요거다. 요거 하면 되겠다. 이번 주는. 그래서 뉴스 공장의 AS. 우리가. 네. 그래서 뉴스 농장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아무런 이슈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도 잘 없고 내용도 좀 어렵고 판사들이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일이고 큰 의미를 갖는 일인데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게 전달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냥 훅훅 지나간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왜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는 뉴스인가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잘 안 다뤘다 해도 언론에 안 다루는 뉴스가 그거 하나인가? 근데 저는 딱 김프로 얘기 듣자마자 생각했던 거는 판사라는 직종 자체가 저희랑 좀 거리가 멀고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실생활에서 판사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판사들도 밥 먹으러 다니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든지 말든지. 그냥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지. 차라리 지하철 역무원들이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되게 가깝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다가오는 거야. 근데 판사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데이브니어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뉴스로 접할 때. 저는 하찮으라고 뉴스를 요즘 잘 못 봐서 요즘 너무 하차가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황당했죠. 그냥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워낙 지난 정권에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줄 세우게 하고 불이익을 쭉 준 게 어느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 있었으니까 뭐 문화계, 예술계, 또 방송, 기업 뭐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사법 쪽에도 있었나 보다. 나쁜 놈들.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놨잖아요. 국회 따로, 청와대와 정부 따로, 그리고 사법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법부라는 건 이제 법원이니까 뭔가 잘못한 놈들이 법원으로 다 몰려가서 거기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쁜 사람들을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냥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 근데 내 편이야. 우리 편이니까 얘는 봐줘.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려면 이 삼각형으로 딱 쪼개진 권력들이 각자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나라가 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비선실사가 들어와서 정부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거기서 미칠 수 있는 거는 뭐 자기들 맘대로 막 뭐 이쁜 놈은 더 주고 막 잘해도 아닌 놈들은 막 불이익 주고 막 이렇게는 했지만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고 이게 사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행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거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항상. 우리는 불편부당하다. 편이 없고 오직 법대로 판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판사는 조직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판사 한 사람이 기관이에요. 법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각자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법원장도 밑에 있는 뭐 1, 2심 판사들한테 판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세팅 자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관은 그냥 다 다이다이로 알아서 판결하고 법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대법원 수뇌부에서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을 나눠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서 그걸 파일링해서 가지고 있다가 뭔가 쳐다보고 그게 이제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치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괜히 모아놨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활용을 하려고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들 때문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처음은 아니지. 뭐 예전에도 사법파동이 있어가지고 뭔가 일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지금이 규모가 제일 커요. 난리가 났어 막. 근데 이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뭔가 요 일이 있었던 게 박근혜 탄핵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스멀스멀 계속 커지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자,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알았고 네. 그럼 디테일을 좀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것 때문에 불거졌어요. 이거 벌써 어렵잖아.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벌써 이게 요게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다가 일이 터졌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잘못하면 옷을 벗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법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법원은 가장 높은 데가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 그 밑에가 고등법원, 그 밑에가 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크게 보면 재판을 하는 곳과 정책을 하는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3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둬서 한 번 더 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사법적인 정책들, 그리고 뭐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사법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다루거나 아니면 법관들도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어디다가 보내고 누구를 어느 직책을 줄 건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대기업으로 치자면 인사과 내지는 뭐 기조실 경영지원팀. 그렇지. 뭐 요런 거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판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판사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사들이에요. 그 법원행정처 네, 있는 사람들 다 판사들이에요.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이 파견을 가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똘똘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도, 사법 정책도, 왜냐면 본인들이 재판을 하니까 재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을 만들거나 뭐 행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가 발령이 나면 가서 그 법원 행정처라는, 그러니까 대법원 밑에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행정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인사가 있는데 차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여기는 최고 요직이라고 보면 돼요. 행정처가요? 아무나 못 가요. 법원 행정처는 기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를 한번 거치면 나중에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대법원 재판을 하는 연구관으로 정말 사건을 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정처에 들어가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관으로도 갔다가 행정처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주요 보직을 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 가는 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동기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 법원 행정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 행정처에 기조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뭐 행정관리실 이렇게 실이 크게 4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이 3개가 있거든요. 뭐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류 띄고 서류 내고 어쩌고 하는 그치. 것들. 아. 실로 사실, 그러니까 실장들이 있고 국이 3개 있으면 국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거기 7명의 실장, 국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행정처니까 행정처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정처 차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수뇌부예요. 법원 행정처의 수뇌부.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는 뭐 대법원장 비롯해가지고 대법관들 12명 포함해가지고 12명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재판하는 연구관들이 있고 하니까 크게 조직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뭘 했다는 얘기냐면 인권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저게 그냥 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다 들어가는 학회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들은 그게 아니고 판사들끼리의 그렇지. 스터디 모임인 것 같은 거지. 그렇죠. 판사끼리의. 그렇죠. 네. 정말 판사들끼리 내가 뉴스 공장 들었거든. 판사들끼리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뭐 형사재판 맡았다가 어디 민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공부를 본인들도 해야 돼요. 계속 왜냐면 공부해야지. 판례가 계속 새로 생기잖아요. 뭐 새로운 사건도 막 생기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혼자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스터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문 분야 연구회라 그래가지고 뭐 형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법 연구회, 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연구회는 예전에는 10수년 전만 해도 하나씩만 들어라 이런 그 룰이 있었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사문화됐거든요. 왜냐면 아니 내가 들고 싶으면 뭐 인권법 연구회도 하고 형사법 연구회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문제 안 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스터디 그룹 몇 개 해도 되잖아. 자기 시간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들어가지고 활동을 이제 판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뭐길래? 그러니까 요만 얘기하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하는 거를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막으려다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하는 게 뭔가 싫었겠지. 거기서 뭘 하냐면 이런 거를 해요.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분할해야 된다. 혼자 너무 제왕적으로 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도 필요성과 문제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에 관한 원리, 좋다. 뭐 재판 과정에서 존중돼야 될 인권 규칙 뭐 이런 거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권을 중요시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어느 곳이든지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부패하니까 대법원, 법원 행정처 그리고 뭐 대법원장 너무 과도하다 우리나라는 이거 좀 이렇게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어른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되게 개혁적인 아젠다를 막 던지는 학회구나. 아무래도 인권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성향 자체로 좀 진보적이거나 뭔가 좀 개혁적이거나 이런 걸 띌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 그렇지. 네. 수뇌부에서. 수업에서 안 좋아했어. 이걸 왜 좋아하겠어? 그래서 옛날에 깨알같이 어떻게 방해를 했었냐면 2014년에 아까 얘기한 뭐 양심적 병역거부제도와 뭐 문제점 이런 학술대회 이런 거 하려고 했더니 야 그거 꼭 해야 되냐.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책을 여기서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예, 요거와 관련된 이제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적혀 있는 게 있으니까 왠지 그걸 폰트도 6 사이즈일 것 같아. 폰트 6? 번역을 했어. 판사들이. 다 번역을 해서 이거를 책으로 발간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판사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행정처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책 발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원 안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로 막 찌그락찌그락 싸움이 나고 어쩌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절반만
반절만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얘네들이 활동하는 게 마뜩치 않은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거에 대한 이런 논의를 3월 25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제 분산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또 하나를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법관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보냈어. 대법원장한테도 보냈어. 판사니까. 다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행정처 이렇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뭔가를 했을 때 당신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80%의 법관들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행정 말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이 이렇게 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촛불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유죄가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혼자 반대되는 재판 선고를 했을 때 본인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판사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설문으로 이게 사법 행정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80%가 오케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상급심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두려우세요? 두렵다라고 얘기한 게 반절이니까 이게 까지면 언론에도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사법부의 독립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가 뻔하니까 이걸 막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뭐랬냐면 모였어. 아까 얘기한 실장, 국장, 뭐 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대외비 문건을 만들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조직적으로 와해할 거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몇 개 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까 얘기한 10년 전에 이제 거의 사문화됐던 그거를 부활시킨 거야. 학회는 하나씩만 들어라. 학회를. 근데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뭐 100명이 넘게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가입한 것만 남기고 다 탈퇴해. 고르는 것도 아니야. 니네가 원하는 걸 하나씩만 골라서 들어도 아니고 맨 처음에 가입했던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동 탈퇴하는 걸로. 근데 그렇게 되면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원들의 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글부글한 거야.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 뭘 했냐면 이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쓴 거예요. 이게 참 머리 좋은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간부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을 법원 행정처 요직으로 불렀어. 기조실 제2심의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그 삼성으로 치면 뭐 미래전략실 이런 데요. 굉장히 높은 아주 헤드들이 여기는 초요직이라서 아무나 못 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그 인권법 연구회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실력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력도 마침 좋아. 근데 너무 똘똘한데 너무 저렇게 세게 나가니까 이걸 회유를 해보자. 우리 편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리 와. 심의관으로 해줄게. 그래서 발령을 심의관으로 냈어. 그래서 심의관으로 와가지고 출근을 첫날 했는데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니네 3월 25일 날 하는 토론회 그거 좀 조그맣게 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하고 그리고 그 설문조사 발표하지 말고 결과까지 말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뭐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사표를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표를 쓰면 어떡해? 그럼 내가 이거를 얘기했는데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좋댔는데? 그러고 있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표는 알았어 안 받을게. 그러면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견을 가는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전주지법에 있으면서 뭐 파견을 봐가지고 행정처에 이렇게 파견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겸직을 하는 형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겸직 발령 낸 거를 취소한 거예요. 발령 취소지 사직이 아닌 거야. 사표를 쓰니까 큰일 났는데. 근데 기조실에 계속 이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사표를 썼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넌 그냥 원래 가는 데 가서 여기 심의관 여기 기조실 들어오지 말고 원래 재판 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해. 겸직을 없애줄게. 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완전 초요직에 못 가서 안달인데 거기를 갔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재판하겠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어.
없어 이런 일이. 멋있다.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표를 쓰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하고 이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럼 사표를 받을 수는 없고 그냥 돌아가서 하시오 했는데 이게 3월 5일 날 경향신문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법조 기자가 있어. 이범준 기자라고. 이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기사를 빡 썼어.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 그게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부인했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고 이게 이 사람이 돌아간 거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부당한 짓이 그런 거 한 거 없었다. 라고 했지.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행정처에 있거나 행정처에 있었던 이제 고위 법관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으시고 연세 이런 분들이 소문이 어떻게 돌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그 A 판사가 밝히기 싫어하는 그런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간 건데 지금 이렇게 막 이제 이런 루머가 막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빡쳤어. 거짓말을 해? 이거 당하는데 거짓말을 해? 이게 빡친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멋있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행정처에서 나한테 경위를 밝혀도 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는 얘기하지 않겠다. 의리를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막 까발리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그런 거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뻥이라는 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그 인권법 연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판사들이 빡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뒤에서 루머 막 퍼뜨리고 말도 아니게 뭐 부인하고 이게 말이 돼? 3월 25일 날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이제 무산시키려고 했다는 게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정식으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 그러니까 거기 대빵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형현 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법원 차원에서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달라. 이 사건을? 그렇지. 이 사건을 이게 기존 심의관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줄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외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단체를 없애려고 그냥 우리 연구회인데 연구회를 없애려고 이 행정처에서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를 대법원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 받을 수 없잖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장고에 빠졌어. 어떡하지? 좆됐는데 이거? 그러다가 이제 꼼수를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오케이, 받을게. 전 대법관이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 석좌 교수로 계신데 이 양반한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전권을 다 드릴게요. 조사해 주세요. 네, 오케이, 조사를 해주세요. 전권을 다 드릴게. 하고 이제 모양새를 딱 갖추고 난 다음에 진상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자. 그럼 이제 지켜본 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3월 17일 날 그 행정처에 아까 얘기한 차장 교감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이 양반이 사표를 썼어요. 책임을 지고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고 그 이인복 전 대법관이 판사 6명을 딱 꾸려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딱 꾸렸어. 그래서 조사를 딱 시작했지.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범준 우리 법조 기자께서 또 한 번 아픈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걸 써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양반이 A 판사가 처음에 가서 그 회유를 막 이제 들을 때 행사 축소해라.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행사를 축소해라. 그리고 설문보도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온 건데 이 사람이 이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 컴퓨터에 가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거든? 근데 그걸 열어보면 판사들,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는 판사들 쫙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해놨어. 놀래지 마. 그런 거 있으니까 컴퓨터 열면은. 열어보고 놀래지 마. 라고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사람이 출근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사표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는 못한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도 있다더라. 그렇지.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향신문에 쓴 거야. 그래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놓고 관리를 대법원 조직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했다. 이건 난리 날 일이잖아. 그렇지. 막 들고 난리가 났어. 당연히 그 말을 했다는 부장판사는 아니라고 하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하고 그런 말 한 적 없대. 그럼 들은 사람은 들었다는데? 그럼 누가 거짓말, 둘 중에 하나 거짓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컴퓨터를 달라. 그랬더니 행정처에서 컴퓨터를 안 줬어. 뭐야. 주문 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줬어. 그리고 그 뒤에 후임자가 갔을 때 깡통 컴퓨터를 받았대요. 다 지워진. 원래는 이제 업무를 하니까 이 업무용 컴퓨터는 안에 폴더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주거든요. 그냥 싹 지워가지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뭐 그걸로 막 싸우다가 4월 18일 날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있다고 얘기한. 근데 실무진에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그 사람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데 이 고법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이규진 부장판사가 A 판사한테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한 거는 맞다. 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행사 축소해라 뭐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행정처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데 뭐 누구를 처벌하라고는 안 해. 그냥 그렇게만 수사적으로 써놓고 컴퓨터를 조사는 못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된다. 그걸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해놓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딱 나오니까 4월 24일 날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데 이제 넘겼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옛날에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있었어. 촛불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싹 묶어가지고 엄하게 처벌하세요. 라고 재판에 개입했다가 난리가 났거든, 그때. 재판에 개입하면 안 돼요, 원래. 누구도, 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다 판사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이걸 하라고 했다가 그게 까져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했어. 막 시끄러우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 막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럼 이거를 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시간 지나서 있다가 적당한 선에서 구두 경고하고 끝났어. 그래서 그분은 결국 대법관 그냥 퇴임했어요. 처음으로 대법관에서 탄핵될 수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 그때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진상조사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빨리 이걸 넘겼지. 그랬더니 판사들이 빡친 거야.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했잖아. 그때는 그냥 유야무야 욕 많이 먹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래. 8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국 법원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법관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막 뽑아. 자기들이 다 선출해가지고 막 뽑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다음에 대법원장한테 통보를 해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거를 열 수 있도록 안 해주면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열겠습니다. 이거 완전 항명이잖아. 이걸 놔뒀다가 거부했다가 열리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지? 그러다가 5월 17일 날 마지못해서 수용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6월 19일 날 이거는 열자. 근데 사과는 안 하고 유감 표명을 해요. 그래서 6월 19일 날 드디어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해요. 100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첫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컴퓨터를 안 까봤으니까 거기 막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러니까 다 찾아봐. 판례도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뒤져서 디가우징 혹시 됐을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원해가지고 하는 게 괜찮은 거냐 뭐 이런 거를 다 판례가 뒤져서 문제 없다. 그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84대 14로 84명이 이건 다시 조사해야 된다. 컴퓨터를 조사 안 했는데 컴퓨터 까가지고 그 포렌식까지 싹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 이규진 부장 판사 혼자서 이걸 다 꼬리자리로 덮었을 일이 아니다. 왜냐면 그때 실장들, 국장들, 뭐 처장, 차장 막 다 모여가지고 했으니까 네. 대법원장한테 오더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걸 조직적으로 했으니 아니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지. 그 맨 밑에 있는 사람 하나 이거를 지고 갈 일은 아니다. 라고 책임자 문책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니까 판사회의도 상설화 하자라고 이걸 해가지고 던졌어. 근데 이제부터 꼼수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법원에 보면 내부 전산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쓰는 이런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인트라넷 같은 거네요. 인트라넷이에요. 예. 코트넷인데 여기에 이제 판사들이 쓰는 게시판이 있어서 간혹 기사를 보면 뭐 어느 지법의 누구 판사가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라는 게 기사가 심심찮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익명 게시판이 생겼어. 갑자기 익명 게시판. 누가 요구도 안 했는데.
익명 게시판이 생겨서 첫 번째 글이 뭐가 올라냐면 전국 판사회의, 인권법 연구회 여기를 까는 글들이 막 올라와. 익명으로. 뭐야. 이제. 그러면서 뭐 특정 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너무 많다. 이게 뭐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중진환하면 외부에서 사법부를 이걸 틈타서 흔들 수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뭐 해쳐질 수 있다. 이런 걸로 막 까는 글들이 막 올라와. 빤히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실명으로 깠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익명으로 이게 올라와. 그러니까 또 뭘 하냐면 조중동, 연합 이런 데서 요걸 받아가지고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러면서 막 일부에서는 막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뭐 이러면서 막 물타기 글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언론의 지원 사격이 막 시작이 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의지의지 막 지나가잖아요. 이러던 와중에 6월 27일이 했네. 이때 아까 얘기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규진 부장판사 아까 거기만 징계를 권고하고 고영한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한테 주의 촉구를 해요. 근데 주의 촉구가 뭐냐면 구두 경고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구두 경고만 하는 거야. 조심해 이거. 신영철 대법관 때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잽싸게 그 다음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하냐면 이 판사회의 상설화하는 거는 수용하겠다. 추가 조사는 안 된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더 열받지. 완전 열받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래가지고 판사들의 사표가 지금 줄을 잇고 있어. 이런 맥락에서 그 차상환 판사가 다음 아고라에다 청원을 한 거야. 이슈도 안 돼. 물타기 기사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아고라에다가 지금 청원을 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쭉 써서 7만 8천 명인가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법관회의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거 어렵잖아요. 아까 100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대표격을 지니고 있는 인천지법의 최한돈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사표를 썼어. 사표를 쓰고는 사표를 쓰는 이유를 길게 썼는데 글이 구구절절 명문이야. 8년 전에 우리가 이런 절이 있어가지고 신영철 대법관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나가면 이 이후에 8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막 이제 막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글을 소개하다가 운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절절하게 제가 감동한 게 2009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부의 자정을 못하고 넘겼다. 우리가 또 2017년에 그렇게 또 넘긴다. 그럼 우리 사법부가 과연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게 담겨 계시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하면서 네.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저도 갑자기 예. 법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군요 이게. 그 총수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가 보군요. 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게 맥락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은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 양반의 답답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이거만 그냥 대충 듣고 보면 뭐 인사과에서 뭐 인사 정도 하다가 잘못 나왔는데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사법부의 재판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최순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가 생겼을 때 보수와 진보와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재판부는.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법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소개도 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재판은 지금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이게 1심에서 선거법 그러니까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이 났다가 2심에서 무슨 소리야 대선 개입했지 라고 판결이 났어. 근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거의 다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되면서 파기환송됐거든요. 다시 왔는데 재판이 한 2년 정도 그냥 가다 보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의 끝날 판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다시 제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김용판이 무죄가 나온 것도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많아요. 서울경찰청장이. 그렇죠. 그때도 대선에 개입했느냐를 놓고 막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무죄를 받았는데 이거를 놓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판사들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온 저간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우연찮게 그 행사 좀 줄여보려고 야 이거 우리 편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불렀다가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하면 사표 그리고 사표를 쓰고 나간 용기 있는 판사 하나 때문에 조금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또 요거를 명민하게 잘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 때문에 알려졌는데 탄핵 국면에 묻히면서 단독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못 받았어요 이거를 다루지도 않고 별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듣기에는 이게 그 차판사가 나와가지고 운 이유가 있다. 이거는 절대 쉽게 다루면 안 된다. 뉴스공장의 미스한 포인트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덜 느낀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아니 뭔가 총수가 제가 보기에는 팩트를 미스한 건 있어? 중간에 총수가 이해를 정확하게 잘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표를 썼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사표를 받아서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사표를 썼는데 이 사표를 받으면 알려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서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 발령을 취소한 걸로 무마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깊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총수가 이거를 정말 느꼈으면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일이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날 일인데 이렇게 다뤄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총수가 아직 그 정도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마지막에 이 양반이 울먹울먹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약간 숙연하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군요. 그래서 혹시 안 고쳐지면 다시 한번 나와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어서 더 중차대하게 다뤄져야 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던졌으니까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여론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거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영철 대법관 때는 촛불 집회라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분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어? 물러나! 그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판사들 뒷조사했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신영철 대법관이 그렇게 재판에 개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크고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책임을 더 엄하게 묻는 게 맞다. 그리고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크면 저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일이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다. 소리 없이 법원 판결에 개입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뭐가 있었냐면 법원에 정말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상고 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2심하고 3심 사이에 법원 하나 더 만들자. 하나 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법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나눠가지고 아주 정말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고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받으면 좋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4심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 조직이 너무 비대하게 커진다 이런 이제 논란도 있어가지고 이게 되네 마네. 근데 이거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또 희한하네. 네, 조직을 하는 거니까. 조직과 예산과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을 발의하고 그 법을 통과시켜주고 그걸 이제 공표하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알린다고 홍보도 하고 또 뒤로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구식구식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상고법원이라는 굉장히 큰 숙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원하는 재판,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재판은 바터가 가능한 거예요. 받아줘야 우리가 공짜로 해줘? 그럼 니네도 우리가 원하는 거 좀 해줘야지라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만 했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밑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모아놔야 되고 그러면 그런 판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주요 재판 참석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의 공정성, 뭐 불편부당한 뭐 재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었다면 대법원장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이거는 형법적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게이트인데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가담했던 사람이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해야 표면으로 드러나가지고 막 대법원장 내지는 그 조직적인 사람들의 전행이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된 거니까 있었는지 여부는 컴퓨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다시 안 발생할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하게 쳐다볼 만하다. 법원은 뭔가 결정하면 그냥 그게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법. 네. 예. 따라야 돼. 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되게 계기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판사들도 지금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바뀌었으니까 한 명이 그럴 때 옆에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뉴스 서로. 봐주고 한 사람이라도 댓글 달면서 옆에 얘기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우리 네네. 같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으면서 여기저기 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용기를 낸 몇몇 판사님들한테 지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내가 법원에 가서 뭔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되게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이 사안은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뉴스공장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전후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황급히 마무리해야지. 오늘 거의 기쁘로 혼자 나 대부분 혼자 얘기한 것 말고 같아. 지금 랩을 했어, 지금. 45분짜리 랩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혼자 이범준 또 우리 기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자거든요. 저희 롤모델이에요, 진짜.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네. 뭐 이범준 기자를 모시든 아니면 뭐 판사님들을 모시든 뭐 하여튼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안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요 한 번 더 설명해드리는 그리고 또 그때는 다른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